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자신의 당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저는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물러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소장님, 안철수 대표의 오늘 이 발표 내용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합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려면 나가라. 이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정치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가는 경우에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그 당은 결별의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절차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무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 절차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미 정치적 타결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수와 수의 대결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표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로 용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서 통합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등극하고 난 뒤에 정당의 지지를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미션에 실패를 했고요.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제3당의 깃발을 올리고 호남 지역을 탈피하는 중도정당으로 하는 가능성들이 모색하게 됐을 경우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거쳐봤더니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권 중진 의원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를 통한 성공으로 본 거고요. 이걸 통해서 3년 뒤 총선에서 한번 제대로 된 바람을 일으키고 5년 뒤 대선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안철수 대표의 정치 셈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당원 투표 절차는 즉각 개시될 것이고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겠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을 반대하는 쪽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설득 과정은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당내에 의사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21일 날 당무위원회가 소집됐고요. 이 당무위원회에서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그 재반 투표 일정들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27일, 28일 온라인 투표를 하고 29, 30일은 ARS 전당원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30일 날 최종 발표하겠다라고 일정까지 밝힌 걸로 보아서 현재는 이미 의원총회는 그 원내 의사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지만 전체 당의 합당의 통합에 대한 문제는 전당대회와 전당대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중앙위원회든가 당무위원회든가 그 대체 기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당내의 의사 결정을 하는 절차를 도입한 걸 보면 소수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표결로
표결로서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안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상황이 어떤지 의원총회 시작할 당시의 모습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가 시작할 당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동영 의원의 모습도 보셨고요. 자, 근데 오늘 이 의원총회 시작할 당시에 정동영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그 안철수 대표가 나타났는데 왜 의원총회는 나타나지 않았냐? 그 정도 갖고 간땡이 가지고 당대표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기자회견장에나 나타나면서 의총장에는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간땡이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겠어? 아니 의원총회 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본인 얘기를 떳떳하게 밝히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김경진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나타났는데 왜 의원총회는 안 나온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호남계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호남을 지역구라는 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을 토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믿는 건 오직 하나, 전국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는 통합에 찬성하는 인물들, 당원들과 지지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을 보게 됐을 경우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을 투어하면서 통합에 대한 민심을 수렴했더니 실질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여론이 우세하더라. 따라서 본인은 당원들의 힘을 믿고 가겠다는 거고요. 아마 저 자리에 나와서 여러 의원들 틈바구니에 섞여갖고 안철수 대표가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됐을 경우는 아마 그걸 당연히 재간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975년 독재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으로 몰고 간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배운 것 같다. 갈등이 좀 극에 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 호남은 그리고 민주당에 분당되기 전에 그 기반은 사실상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지역적 차별을 받아왔던 호남의 지역적인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해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들먹일 정도면 안철수 대표가 철저하게 호남의 가치, 호남의 정신을 저버리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그 구여권의 본류와 함께 합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호남 그 중진 의원들은 그것이 바로 박정희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저 정도의 얘기 나오면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정체성이 확연히 다른 사람이다. 즉 정체성 공방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호남계 의원들은 그 전당원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아마 안철수 대표하고는 실제로 그 함께 정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박정희 정권 시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는 당대표 불신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동영 의원이 전했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 과정들이 험난하게 남아있을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지금 전당원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당원에 대한 투표가 당원 당규상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당에 대한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당원 투표 자체가 무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오늘 주장했던 전당원 투표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두고 다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통합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싸우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왜 이렇게 긴박하게 오늘 통합선언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라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썸을 타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 사람에게 긴급하게 고백해야 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건 다른 이성이 이제 대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통합의 상대 축인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시간을 조금만 지체하게 됐을 경우에 한국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네. 따라서 안철수 대표는 시간을 끌 수 없이 신속하게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호남 쪽 의원들이 있다라면은 어떻게든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계속 끌면서 지연시키게 됐을 경우는 사실상 통합이 무산되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절차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이제 당원 투표를 거쳐서 만약에 통합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뭐 바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에서 원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명분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당이 통합 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국민의당의 39석과 바른정당의 11석 해서 50석의 중규모의 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른정당에서 그 일부 의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 39 더하기 11은 5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5에서 30으로 오히려 애초에 국민의당의 39석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명분은 차치해두고 실익면에서 실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강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의원들을 의아해하고 아마 바른정당도 그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전체적으로 국민의당 통합에 찬성하지 않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양하게 이탈하거나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 TK 민심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오늘이 이제 국민의당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의원총회 결과를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얘기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핵심인 거고 바른정당 내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핵심적으로 출마할 두 분이 계신데 그게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두 지사의 경우 민주당과의 1대1 구도의 선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되더라도 1대1 구도를 맞는다라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혹은 연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전제 조건을 갖고 통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아마 바른정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기저에 깔고라도 국민의당에서는 통합할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게 됐을 경우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내가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한국당과는 안 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의 상대방인 바른정당은 한국당과의 연대도 선을 언제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들이 좀 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고 좁혀나갈지에 대한 여부를 해결한다면 적어도 통합에 대한 물꼬는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통합에 찬성한 그 흐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도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보면 그 호남에서 10%에서 15%의 득표율을 유지했는데 아마 지금 그 표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아마 그 국민의당을 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정하게 국민의당 내에서 이탈한 분들은 민주당으로 다 이탈을 했고 남아있는 분들은 반민주당 성향에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당원 베이스가 아마 바른정당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경우에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즉 한 선거에서 1등, 2등을 할 경우에 2등도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4등의 위치에 전락할 수 있는 현재 바른정당, 국민의당보다는 소위 말해서 2등이 영남과 호남에서 2등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려면 두 당이 통합하는 것,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원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수천 명의 희망자들은 아마도 통합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당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아마 그 총동원령을 내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이미 민주당으로 빠져나간 남은 국민의 당원들과 그리고 출마자들은 통합을 희망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면 저는 뭐 아주 압도적이진 않겠지만 6대4 정도로 통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당원 투표와 호남의 민심이 일치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만이 당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당원을 중심으로 당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노리고 전체 전국에 있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원하는 게 통합이라면 그렇게 네. 가겠다라고 해서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 사실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다만 절차적으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당헌 당규에 위배된다면 이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렇게 통합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인 분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전국적인 기류는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겠다고는 통합이 아마 성사될 확률이 높다는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같은 상태를 추진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호남기 중진 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시점으로 질질 끌게 됐을 경우는 이 통합에 대한 핵심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는 터라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들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남 정신의 회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 정신을 거론한 게 사실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호남과는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안철수 대표에게. 만약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는 것은 호남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한나라당과 통합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런 통합이 아니다. 우리는 호남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호남을 강조하는 것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유권자들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은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묻고 있을 겁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한 중도 정당이고 뭐 어려운 얘기 그만두고 당신은 복지와 민생, 개혁, 인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에 대해서 함께하는 진보 개혁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보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즉 나중에 그 범여권의 민주당과의 통합과 연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 통합으로 나갈 것인지 아마 호남과 서울 출향민의 호남 민심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호남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해법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손학규 고문이 이제 내일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서게 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을 하든 당을 어느 정도 문제를 극복하게 되든 누군가가 구심점의 역할이 돼준다면 네. 손학규 고문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죠. 근데 이제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와 어찌 보면 차기 대권을 두고 있는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편에 설까라는 부분들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은 양측이 서로 입장을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 터라 결국은 저는 최종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다라면 분당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을 출당 조치시키는 거로 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언론에서 합의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서로 적정선에서 갈라지는 것 말고는 현재 모종의 합의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통합이 성사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손학규 대표와 잦은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퇴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안했을 거고 아마 손 대표께서 그것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중도 보수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 개혁 통합론자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더라도 그 최종 종점은 민주당과의 마지막 통합으로 방향을 가자고 할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른정당의 통합에는 동의해서 비대위원장 맡겠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이 통합된 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 것인지 놓고서는 아마도 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운명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내
버틸 것입니다.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콩달랑이가 아니어서 대표님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충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자유한국당 유여해 최고위원 당협위원장직 박탈에 이어서 윤리위원회 회부까지 됐습니다.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회부되려면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데요. 네.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에 걸맞지 않게 SNS 등을 통해서 좀 거친 막말들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포항 지진 당시에도 굉장히 좀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적들이 있고요. 또 이제 태극기 집회 등에 참여해서 굉장히 좀 당의 품격들을 떨어뜨리는 행동들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만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네. 지금에 와서 유여해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유리에 회부하겠다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당무감사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저항의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 저항의 과정들을 이번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일정의 의지가 좀 담긴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유여해 최고위원은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 홍준표다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기간 홍 대표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모아봤습니다. 새로운 헌재 소장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 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좀 써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 비가 참 많이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된 중에 최고로 말 잘했어요. 오늘 말. 당무감사위원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했어. 나 1, 2, 3등만 알아. 그것만 보고받고 일체 내용 몰라. 나도. 블라인드로 해. 그 커트라인 세우면 무조건 다 잘리는 거예요? 집에 가야지. 네, 유여의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와 참 사이가 좋아 보였었는데 이제 원수지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홍준표 대표에게는 일정하게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당을 추스리기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이든 아니면 흥미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런 사람이 필요했지만 네. 일정하게 당을 정비하고 나서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여당과 함께 힘있게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좀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유여의 최고위원의 소위 말해서 용도가 다 됐다 그래서 용도 폐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정치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받는 거하고 그 호기심을 갖는 거하고 실제 지지를 받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유해 최고위원을 보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그 당무감사 결과가 옥석가리기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도 이해가 되는데 홍준표 대표도 요즘에 그 유해 최고위원이 인터넷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걸 두고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요즘 포털 사이트를 보면 우리 당을 험담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의 말만 올라간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여의 최고위원의 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의 당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인 거죠. 근데 대표를 대상으로 자당의 지도부에서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사실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라고 하는 당에 대한 해당 행위, 그러니까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당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행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충분한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을 경우에 뭐 구두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당원권 정지 정도의 수준의 징계가 처리가 되게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아마 류여의 최고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좀 차단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포석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무감사에서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까지요.
자유한국당의 친홍 그 체제가 좀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당무감사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모양은 깃발은 크게 친박청산 개혁 당무감사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딱 한 명의 당협위원장만 교체되었고 수도권은 무려 39명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친박청산이나 친박의 본산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전혀 손 못 대는 걸 보더라도 이것은 친박청산과 개혁 당무감사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당무감사였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은 이제 TK 지역에 대한 물갈이가 왜 안 됐는 거 아니? TK 지역은 원내 인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갈이를 하더라도 원내 인사에 대한 물갈이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사실상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원외위원장들에 대한 물갈이 수준이 높았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평창올림픽 한반도 정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합동군사 훈련을 유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2017년 11월 14일 날 유엔에서 평창 올림픽 동안 소위 말해서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7일 전 그리고 종료 7일까지 분쟁 당사자끼리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얘기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유엔의 결의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속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테니 북한도 그에 따르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마 1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한 측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측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도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쌍중단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평창올림픽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에 이런 제안을 했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언론사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주간 방송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고 그 사실을 MBC를 통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속해서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명분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일부 그러니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겹치지가 않는 거고 패럴림픽 기간에 일부 겹치는 거 조금 뒤로 연기하자는 거고 그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게 된다라면은 그 과정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 반대하거나 좀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은 이게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 만약 북한이 중간에 도발하게 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게 됐을 경우에 한미 관계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측면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이 요청하는 쌍중단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이 대화를 제안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이 공산당 대회 이후에 시진핑 2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실제로 그간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관계 개선의 가장 핵심적 요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훈련들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것들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국 측의 이런 입장들 충분히 고려한 속에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쌍중단과 유사한 것들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조성해보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계기로 삼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청와대의 그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아리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아리아리, 아리랑이 나오는 얘기인가요? 예, 네. 아리아리 이 말이 힘내라, 고맙다 이런 뜻을 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인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로 고맙고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리아리.